솔직히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의 일이 생각나면 아직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이 당하겠어? 그 생각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 58살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쭉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중소건설회사에서 일했고 현장 관리 쪽으로 30년 넘게 몸담았죠. 몸이 고된 만큼 월급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 3천만 원, 그리고 집을 팔고 나온 돈까지 합쳐서 약 4억 원 정도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택의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기로 했어요.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굴려서 매달 생활비로 쓰면 되겠다 싶었죠. 딸애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다니고 이제 우리 부부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 작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필 무렵이었죠. 회사 선배였던 최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 과장님은 저보다 5살 위로 저랑 같은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죠. 영수야, 요즘 은행 이자도 너무 낮잖아. 근데 이번에 내가 맡긴 신탁 상품 있거든. 이자율이 6%야. 그것도 원금 보장.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별 생각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6%라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냥 또 어디 이상한 투자 얘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조심하셔야죠. 요즘 사기 많다잖아요. 아니야, 이건 진짜야. 신탁이라고 정부에서 인가받은 거야. 내가 서류 보여줄게. 며칠 후, 최 과장님이 실제로 찾아오셨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그걸 펼쳐 보이시더군요. 신탁개발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국토교통부 로고까지 박힌 서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 신탁 상품은 정부 인허가 완료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투자금은 신탁은행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서류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저도 현장일 오래 했으니 문서 한 장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정교했어요. 서류는 진짜 같았고 도장도 문구도 심지어 은행 이름까지 실제였습니다. 과장님,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야, 내가 벌써 반년째 하고 있어. 매달 이자 꼬박꼬박 들어와. 너도 해봐. 우리 같은 사람들 노후 대비하기 딱 좋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과장님이 속일 리는 없잖아요. 그분도 저처럼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직접 하고 있다니 뭔가 믿음이 갔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첫 만남. 며칠 뒤 최 과장님이 소개해 준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택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정 대표라는 40대 후반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회색 양복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딱 봐도 사업가 같았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웃는 얼굴이 신뢰감을 줬어요. 박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탁개발 대표 정민호라고 합니다. 명함을 주시더군요. 명함도 고급 재질이었고 회사 주소며 연락처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은 더 놀라웠어요. 국토교통부 인가 문서, 신탁은행 계약서, 심지어 부동산 개발 예정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의심은 사라져갔어요. 저희는 경기도 화성에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허가도 다 끝났고요. 내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투자금은 신탁은행이 직접 관리하고 저희는 사업 수익만 분배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혹시 사업이 안 되면요?
그게 바로 신탁의 장점입니다. 원금은 은행에서 관리하니까 저희가 사업을 망쳐도 투자자분들 돈은 보호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달콤했죠. 은행 신탁이라는데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보여준 건 진짜 은행 명의의 계좌번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신탁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은행 앱에서도 조회 가능하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제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켜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니까 정말로 조회가 됐어요. 신탁개발 전용 계좌라는 이름까지 떴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이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6%고 매 3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옆에서 최 과장님도 거들었습니다. 영수야, 나도 진작 알았으면 더 많이 넣었을 거야.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 이게 진짜 안전하고 좋아. 그날 카페를 나올 때 저는 거의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신탁 상품인데 은행에서 원금 보장해준대.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제가 받아온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일단 조금만 넣어보고 괜찮으면 더 넣자.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돼.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입금, 그리고 달콤한 이자. 처음부터 전액을 넣은 건 아니었습니다. 의심도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5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정 대표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3개월 후에 이자 75만 원 정확히 입금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있었죠. 하지만 정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어요. 박 선생님, 현재 사업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착공식 준비 중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드디어 3달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은행 앱을 켰는데 정말로 75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입금자 신탁개발주. 그 순간 제 마음속 모든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한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보, 봐봐. 진짜 들어왔어. 이자 정확히 들어왔다고. 아내도 놀라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진짜 괜찮은 거네.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은행 이자는 1년에 2%도 안 되는데 여긴 3개월 만에 1.5%를 주었습니다. 1년이면 6%예요. 4억을 넣으면 1년에 2,4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정 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저 추가로 더 넣고 싶은데요. 아, 박 선생님. 이자 잘 받으셨죠?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 생각하고 계세요? 전부 다 넣으려고요. 3억 5천 정도 더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한데요. 그런데 전 재산을 한 곳에 다 넣으시는 건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네, 아내랑 상의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계약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강남에 있다는 그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빌딩 8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컸어요. 직원도 대여섯 명 보였고, 책상마다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개발 예정지 조감도와 건축 허가증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사모님.
정 대표가 우리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내오고 새 계약서를 꺼내더군요. 총 4억 원 계약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요. 만기 시 원금 전액과 이자 2,400만 원을 함께 지급합니다. 중간에 3개월마다 이자도 나가고요. 혹시 중도 해지는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만기까지 유지하셔야 하는데 급하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2장에 도장을 찍고 저는 제 평생 모은 돈 4억 원을 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확인증을 받고 악수하고 사무실을 나올 때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저희 가족이 되신 거예요. 1년 후에 만족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저는 너무 고마워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성공한 은퇴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평택의 한우 식당에 가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내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겠네. 매달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살겠어. 그러게. 최 과장님한테 정말 고마운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신호들. 첫 3개월이 지나고 이자가 들어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계좌를 수시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약속한 날에 입금이 안 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불안한 마음에 정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은행 전산 작업이 있어서 이틀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곧 처리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정말로 이자가 입금됐습니다. 이번에는 600만 원이었어요. 4억의 1.5%니까 맞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늦었을까? 은행 전산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도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그래도 들어오긴 했잖아. 괜찮을 거야. 2번째 3개월이 지나갈 무렵 정 대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죄송한데 이번 달 이자가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 쪽에서 인허가 서류 보완하느라 자금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요. 걱정 마세요. 원금은 신탁은행에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내도 눈치채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야? 전화해봐. 전화를 걸면 직원이 받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출장 중이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다음 주쯤 돌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돼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하면 같은 대답만 반복됐어요. 출장 중입니다. 회의 중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이자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나쁜 생각만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사기당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신탁은행이 관리한다고 했잖아. 서류도 다 진짜였어.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직접 서울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역에서 버스를 타고 그 빌딩 앞에 섰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조용했습니다. 8층으로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의자도 서류도 전부 사라지고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 사무실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옆 사무실 사람들 언제 나갔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쯤 짐 싸서 나갔던데요. 야반도주한 것 같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직 확인 중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4억,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가다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제팀 수사관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어요. 신탁개발이요? 아, 그거. 수사관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그 사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명이 고소장 넣었어요. 네. 그럼 제 돈은요? 일단 고소장부터 접수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 힘들 겁니다. 그쪽 대표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 같고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교한 사기극.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든 서류, 전부 가짜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인가 문서도 조작된 거였고, 신탁은행 계약서도 위조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확인했던 은행 계좌도 실제로는 피싱용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은행 시스템을 해킹해서 가짜 계좌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서류형 사기가 아주 정교합니다.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처음 제가 받았던 이자 75만 원, 그것도 제 돈에서 나간 거였습니다. 그들은 초기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제때 줘서 신뢰를 쌓고 그 뒤에 큰 돈을 끌어모으는 수법을 썼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거죠. 신탁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겁니다. 사람들이 신탁이라고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 과장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그분도 피해자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분도 모르고 저를 끌어들인 거였는지 모릅니다. 영수야, 나도 당했어. 내 돈도 다 날아갔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최 과장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들, 경찰서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도 전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대부분 퇴직금이나 집을 판 돈을 맡겼던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퇴직금 3억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노후 대비로 모아둔 2억 5천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모두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탁이라길래 믿었어요. 은행 이름이 있어서 안전한 줄 알았죠. 서류가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속았습니다. 신탁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행이라는 이름. 그게 우리를 안심시켰던 거예요. 총 피해자는 42명, 피해 금액은 70억이 넘었습니다. 평균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경찰서에 가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고 회사 계좌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피해 금액의 10%만 돌려받아도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무너진 일상. 그 뒤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정 대표가 웃으며 제 통장을 들고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괴로웠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말이 없었어요.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축한 돈도 없고 집도 전세라 내년이면 나가야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58배 다시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끔 최 과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서로 위로하자고요. 하지만 전화를 받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깨닫게 되니까요. 후회와 교훈. 지금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이자 지급이 늦어졌을 때, 그때 바로 의심했어야 했어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어야 했고, 신탁회사가 정제시도 시계속말 등록된 회사인지 금융감독원에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 생각이 저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서류가 진짜 같았고, 은행 이름이 있었고, 처음에 이자도 받았으니까 이건 진짜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와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합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58 나이의 젊은 사장님한테 일을 배우고 택배 정리하고 진열대 정리합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30년 넘게 현장 관리자로 일했던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라니.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감사합니다. 일이라도 있다는 게, 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아내는 낮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합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법니다. 우리 부부가 합쳐서 280만 원. 전세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면 저축은 거의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결국 알게 됐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갱신할 돈이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은 처음엔 믿지 못하더니 나중에는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빠,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하셨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다행히 딸이 돈을 좀 보태줘서 보증금이 적은 작은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평택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집도 좁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 대표는 결국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6개월 도망 다니다가 인터폴에 걸렸어요. 지금 한국으로 송환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70억 중에서 겨우 8억 정도만 추적됐고, 그나마도 여러 채권자들이 나눠 가져야 해서 저희한테 돌아올 돈은 많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1인당 평균 1천만 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4억을 잃고 1천만 원 돌려받는다고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정 대표를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오는 그를 보니까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들었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42명의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정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70억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죄송합니다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밤마다 후회합니다. 그때 금융감독원에 전화 한 통만 했더라면, 그때 서류를 좀 더 꼼꼼히 봤더라면, 그때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렸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헛되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누군가를 사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노후의 전부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높은 수익을 좇지 마세요.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은행 예금이 이자가 적어도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조금 더 벌려다가 전부 잃는 것보다 조금 덜 벌더라도 지키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조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도 어디선가 사기꾼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을 겁니다. 더 정교한 수법으로, 더 그럴싸한 서류로, 더 달콤한 말로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 전철을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빚도 다 갚고 조금씩 다시 저축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비록 제가 꿈꾸던 노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고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내는 요즘 제 손을 잡아줍니다. 말은 별로 없지만 그 손길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딸아이도 가끔 전화해서 아빠, 힘내세요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현실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부디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